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맹영균 기자도 항상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속보가 떴는데 방금 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각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를 했고, 트럼프 후보도 본인의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지금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는 현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접전이 아니라 압승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 경합주 중에 이 최다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그 펜실바니아에서 일찌감치 좀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도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미 현재 267명을 확보했습니다. 공식 당선까지 3명 남은 겁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오늘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어떤 이유로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이는 우리나라가 본 적 없었던 정치적 승리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당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신이 내 목숨을 살려준 데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 미국을 위대하게 회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화당이 상원을 좀 더 장악한 것을 축하하면서는 미국이 우리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스트롱맨들의 기환 예. 이런 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외교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제 중동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해리스 후보를 트럼프 후보가 공격을 할 때 해리스는 나약한데 저걸로 이 험난한 외교를 지금 국제 정세를 지금 뚫고 나갈 수 있겠냐 이런 것도 공격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스트롱맨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스트롱한 게 우리나라한테도 많이 스트롱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좀 궁금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여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좀 조심스러워하면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승자가 좀 승리 선언을 하고 그리고 패자가 패자 선언 승복을 또 한 다음이 우리 정상이 좀 움직일 타이밍이 시작된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전화 통화나 어떤 축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가 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롱맨의 귀환으로 여러 변화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미가 이미 좀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미 타결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이거를 좀 우리 국회의 어떤 비준을 받는 등의 조치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좀 예측 불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러북 밀착과 같은 그런 당장의 현안은 좀 현안대로 좀 준비를 하고 중장기에 걸쳐서 고려할 점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변화가 생길 것들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분리해서 미국과 잘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미국의 어떤 유력 정치인이 방한하거나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를 많이 나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초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제 연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꼭 이뤄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not 오바마 이런 정책이었잖아요. 오바마가 한 거 다 뒤집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란 핵 협의 협상도 이제 파기하고 기타 등 파리 기후 협정 이제 탈퇴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많은 기업이 가 있는데 이거 다 보조금 안 주겠다 일방적으로 지금 공약으로 건 상황이라서 이것도 날리고, 그리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안보 문제도 지금 날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문가들 모시고 얘기를 좀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도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당선되시더라도 한미 동맹은 강화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고. 이준호 의원님. 네. 궁금합니다. 네. 누가 될 거로 예측하셨어요? 트럼프였습니까? 해리스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스가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해리스가요? 막판에 추격세가 너무 거셌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데 역시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있었었고 그 총격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확실하게 한번 1차적으로 쐐기를 박았었고 약간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반전의 모멘텀이 생기면서 좀 올랐는데 그 반짝 효과였었고 결국은 트럼프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 카리스마 짱 지도자가 나오는 거를 지금 미국에서 원했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지금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거기서 강경하게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한 트럼프가 결국 미국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문제는 네네. 방금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은 이게 네. 현안들이 많은데 한동훈 네네. 대표는 충분히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어떤 준비가 지금 당에서는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거 관련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이란 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승만 정부 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맺은 것부터 해서 쭉 정권이 이어지면서 YS 때 금융 실명제까지 그러니까 미국과 쭉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끈끈한 동맹관계를 이어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조약을 맺으면서 더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바이든과 지금 현재 우리가 맺어놓은 여러 조약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기조는 아마 지금은 당장 변화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공약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약이 내가 선거에 나올 때 공약과 실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빼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수정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게 전부 다 확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우리 윤석열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좀 협조를 해서 한미 관계를 좀 잘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외교와 안보, 한미 관계는 보수당 국민의힘 강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안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에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주한미금, 그러니까 방위비 주둔에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13조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거, 그거 안 하면은 철수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전략자산 전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기조로 봤을 때 돈 드는 거는 니들이 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바이든은 어쨌든 한미동맹에 기초해가지고 전략자산은 이제 이렇게 뭐 협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 항공모함 같은 거 하면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지갑 열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요청을 해야 되는 돈 내고 결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네. 게다가 이제 한반도 전쟁 위기 막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외교는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상대도 이만큼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그때 표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추가적인 사드는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문재인 정부 때 기본 삼불 정책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패권, 외교적인 중심에 서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자기들이 좋아할 걸 챙겨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좀 받을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니까는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은 올려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좋아. 그럼 우리가 지금 용인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받아갈게. 라고 해서 지금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난 정부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라든가 또는 한미일 군사동맹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분담금 문제 이게 뭐 단순히 10배라고 이제 공약은 했지만 실제로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아마 면피 정도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한테 얼굴 끄르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인상 정도로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쟁 위기가 역대급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진짜 전쟁 위기가 역대급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판문점의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때는 미군 장교가 실제 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보냈어요. B-52 폭격기를 휴전선 전방에 띄우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정말로 전쟁의 위기가 있던 시기였고요. 예. 지금은 뭐 북한 같은 경우요. 북한의 군의 움직임이 어떤지 아세요?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파병 때문에 기차로 보내는 그 정도 움직임밖에 없고요. 북한군이 뭐 전방에 전진 배치했다든가 그리고도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권에서야 지금 우크라이나 파병하고 우리가 참가한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다고 하니까 이거 해외에 있는 전쟁을 우리 한반도에 끌고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위기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뭐 한반도 전쟁 위기 관련해서 이 종교계는 사실 조금 늦게 입장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근데 어제 그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호소문이라는 걸 냈어요. 그러면 일단 종교계에서도 이 지금 상황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역대급이라고 한 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스팀슨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데 여기에 로버트 매닝 박사 선임 연구원인데 이분이 1950년 이후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라는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뭐 사실관계를 기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외교안보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정책 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오늘은 외교안보 브리핑을 했는데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세계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호 차장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2년 반 절반 임기 절반의 외교안보 평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 번 강조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과거와 달리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졌고 그래서 또 진영별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와 어떤 국제 규범 하에서 외교 정책 추진하는 것에 좀 노력을 해왔다. 어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미 동맹 관련해서는 워싱턴 선언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요. 또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타임테이블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일본이 뭐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을 재지정했고 한일 통화 사업을 체결했고 지금은 뭐 출입국 간소화 절차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일본에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을 좀 의식한 것으로 좀 보였고요. 하지만 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어떤 담대한 구상을 잘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북한 인권에만 좀 얘기가 많았고 어떤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래도 우리가 요즘 제일 외교안보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뭐 아니면 어떤 다른 무기를 군사적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요게 좀 기자들도 관심 많았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입장이 오늘 나왔네요.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거는 좀 유예를 했습니다. 답변을.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좀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니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아직 북한군이 그 서부 전선에 투입된 건 맞지만 직접 전투를 하는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한 거고요. 다만 그 모니터링 팀을 좀 파견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북러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어떤 전술 구사하는지 또 어떤 무기를 쓰는지 북한군 희생자와 포로는 발생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파병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휘 체계를 갖춘 부대의 파병은 그 말이 맞지만 이 파병 이외에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예컨대 어떤 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또 다른 부처 공무원들로 이뤄지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국방부 훈령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제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면은 법적으로는 이제 파병을 하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 훈령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된다라는데 국회나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아니 법이 더 상위법인데 어떻게 훈령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관례적으로 한두 명 갔을 때는 그렇게 뭐 동의 안 받고 보냈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준호 의원님. 네. 윤석열 정부 뭐 잘한 것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을 텐데 평가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조금 최고였고 어떤 거가 좀 아쉬웠는지. 네. 좀 아쉬운 건 뭔지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대중 관계가 좀 긴장 모드로 좀 바뀌었다는 거. 이제 그게 제일 크겠죠. 근데 이거는 시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미일 관계가 좋으면은 대중과 관계가 멀어지고 대중 관계가 좋으면은 한미일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가장 최적의 외교를 펼치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는 지금 미국 쪽에서 한미 군사 동맹 오랜 역사와 그다음에 경제적 협력 체제 구축 때문에 지금 미국과 지금 긴밀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뭐 소음 이제 내는 거를 쏴가지고 휴전선 전방에서 있는 마을이나 도시의 사람들이 밖에서 소음에 막 시달리도록 해서 그런 이제 노이즈를 내는 이제 그런 스피커를 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확성기를 서로 틀고 그렇죠. 있죠. 확성기를 틀고 있죠. 예. 우리는 뭐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물 풍선을 지금 북한에서 계속 지금은 좀 잠잠하게 하는데 계속 그 날려가지고요. 그 이제 군인들만 불안한 게 아니라 실제 시민들, 서울 시민들까지 경기도에 있는 시민들까지 오물 풍선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좀 느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 해소가 좀 안 됐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제 그렇게 좀 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보면은요. 김정은이 지금 체제 위기가 지금 있거든요. 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핵무기만 하고 북한 경제는 지금 바다이고 그 전기가 제대로 안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에 우크라이나로 파병하면서 지금 그걸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만 명 보내면 한 8천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그런 외화벌이로 청년 목숨 바친 것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북한 사회의 동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혼자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외화벌이용으로 청년들의 목숨을 갖다 바치느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하기 때문에 그 김정은은 아마 오판할 수도 있다. 이 자기에게 쏠리는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차라리 군사적인 긴장 강화 또는 휴전선을 둘러싼 어떤 그 무력 충돌 이거를 노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런 오판을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미 관계가 지금 굳건한데 더 강화를 하고 북한하고는 더 대화를 안 하는 게 방법인지 뭐 야당에서는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대화는 하는 게 좋죠. 대화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뭐 김여정부터 해서 김정은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시국 뭐 지금 모두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특유의 왜 그 비난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에서 쓰지 않는 그런 것들.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이런 그런 거요. 것들 예. 그런 걸로 이제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그 정상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통해서 대화 이제 채널은 만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국내 현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여당 의원들도 오늘 압박에 나섰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책, 특히 김 여사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당정의 인적 쇄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실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 후폭풍이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혁 최고위원 목소리였고요. 걱정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뭐 요게 이제 열려요.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이준호 의원님은 지금 당내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세요. 내일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우려의 어떤 시각들이 좀 더 많은 건가요?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제 목소리 나오는 쪽을 보면 개파가 좀 갈려 있다. 이제 친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를 지지하는 친윤 쪽에서는 기대를 가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친한 쪽에서는 오늘 신지호 이제 전략부총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인위적 인적 쇄신을 안 한다. 그다음에 불법 아니다. 이 3가지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집권 여당에서 그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yes or no 빨리 나한테 답해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너무 압박하는 거 너무 같다. 압박한다. 왜냐? 야당에서도 엄청 실히 압박을 하는데 예. 여당에서 또 2차로 또 충격적인 압박을 하느냐. 그게 무슨 이제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제 무슨 청구서를 이제 요청하듯이 1, 2, 3, 4, 5 제출해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여기서 몇 번 받을래? 다 받아야 돼. 3가지 받고 2가지 안 받으면 안 돼.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성과 그다음 태도, 그다음에 김 여사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김 여사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김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아직 모르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김 여사 본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 등장한 거를 검토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메시지를 내거나 김 여사의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SNS나 서면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김 여사 메시지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서 아마 내일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지 그게 이제 알릴 것 같습니다. 김 여사의 등장 여부는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만 그 기존 기자회견과 이번에 조금 달라질 점들은 원래는 이제 집무실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내려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냥 그 1층 브리핑룸 기자회견이 열리는 장소에서 담화랑 기자회견을 모두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라는 얘기들이 있기는 그렇죠. 했어요. 보통 저렇게 안 하거든요. 네. 따로따로 안 하고 한 맞습니다. 군데서 하는데 그거를 좀 받아들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아직 그 담화문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 건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번보단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무조건 줄어야 되긴 합니다. 지난번에 40분 가까이 했었나요? 되게 길었거든요. 40분 정도 했고 4월 1일에 했었을 때는 51분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얘기를 해서 이거 그때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뒷목 잡고 쓰러졌다라는 뭐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쨌든 좀 줄어들 거다. 본인이 설명하려는 거를 좀 줄이고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나경원 의원의 반응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요걸 소개해 드리면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재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준호 위원하고 거의 똑같네요, 입장이. 방금 제 말 듣고 올린 거 아닌가? 4시간 전에 올렸습니다. 친나경원계이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본인 처음에 모두 발언한 거지 않습니까? 20분이면 충분하다. 20분이면 충분하다. 20분 넘어가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 정작 듣고 싶은 말은 20분 이후에 기자와 문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본인도 지금 어떻게 하냐? 주제라든가 그다음에 시간 제한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가 뭐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네. 이제 막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압박이 아니라 희망사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겠죠. 이거 압박으로 절대 용산에서 안 들으실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일단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명태균 씨 녹취 관련된 거 보면은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명태균 씨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내가 높은 사람하고 친해. 그렇게 이제 과시형으로 광파령으로 스피커로 틀어준 게 이게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명태균 씨가요. 사람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 뭘 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통화 목록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스크롤 해가지고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가 이걸 보여준대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게 왜냐면 다른 번호지만 유명한 사람 이름을 저장해서 뭐 유명한 사람 통화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누르자마자 끊었을 수도 있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과 가까운지를 보여주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명태균의 이제 대화 녹취가 공개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팩트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 명태균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관계가 어떻게 만났었고 뭐 만난 건 뭐 시점이나 그 이후에 어떤 만남 이런 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길지는 않게 짧게. 예. 시간 팩트 체크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감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그러니까 어떤 디펜스나 방어보다는 좀 국민들 어떤 기대에 맞는 그런 이제 유감 표명을 진솔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과 사과는 조금 이제 어떤 다르죠. 예, 사과는 팩트가 있어야 돼요. 사과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준호 의원님 보시나 봐요. 저는 지금 또 사과까지는 해도 팩트가 나오면 그때 사과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던 정황이나 주장과 해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논란만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취재하면서 봤을 때 좀 사과의 요건을 갖춘 좀 제대로 된 사과는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였죠? 엑스포 유치 실패 직후에 바로 다음 날 낮에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정말 죄송하다. 되게 신속하게 사과를 했었어요. 119대 29 결과가 나와서 그때 뭐 1차에서 우리가 좀 뒤지지만 2차에서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바로 그 다음 날에 결과 나오고 다음 날 낮에 이 담화 형식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팩트가 나오면 바로 사과한다니까요. 예, 아직은 팩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준호 의원님 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그리고 맹영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